1953년 태평양의 한 무인도 6명의 소년이 표류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죠. 서로를 의심하고 편을 가르고 결국 누군가를 돌로 내리치는 이야기. 바로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소설이 가르쳐준 인간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가의 소년 6이 무인도에 15달 동안 갇혔거든요. 그들이 구조됐을 때 섬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빗물을 받는 저수조, 운동기구, 그리고 한 소년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정성껏 맞춰준 부모까지요. 싸움이 나면 둘을 떼어놓고 서로 시킬 시간을 줬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함께 노래를 불렀고요.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 안다고 믿고 읽었던 건 사실 말 그대로 그냥 한 편의 지어낸 이야기, 소설이었던 겁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가방을 슬며시 끌어안습니다. 왠지 불편한 기색이에요. 엘리베이터에 낯선 이와 둘만 남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요. 현관문을 나설 때 2번 잠가는지 확인하고 택배기사에게 문 앞에 두고 가 달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이것이 경계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여기죠. 세상은 위험하고 사람은 믿을 게 못되고 방심하면 당한다. 우리는 이 문장들을 진리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누구도 우리에게 인간은 본래 악하다 하고 정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공기처럼 이 믿음을 들이마시며 자랐습니다. 뉴스를 켜면 세상은 늘 무너지는 중이고 영화 속의 인간은 위기 앞에서 가장 추악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재난이 닥치면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서로를 짓밟고 도망친다고요.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리트워르 브레흐만은 네덜란드의 젊은 역사학자입니다. 그가 지은 책 휴먼 카인드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은 살짝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품고 있는 가장 어두운 믿음, 그 믿음에는 과연 증거가 있나? 아니면 우리는 그저 어두운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닐까? 저자가 내놓은 대답은 아주 의외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선하다는 것이죠. 협력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돕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우리의 냉소야말로 어떤 외부의 적보다 우리를 더 깊이 망가뜨리는 신화라는 거고요. 이런 주장 처음 들으면 코웃음이 나올지 모릅니다.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소리.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학살, 배신, 착취.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잔혹의 기록이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네, 저자도 그 점을 압니다. 그는 인간이 선하다는 말을 인간이 천사라는 뜻으로 쓰지 않았어요.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파고든 것은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그 잔혹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끌어낸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그림들, 우리가 인간의 진실이라며 받아들인 그 유명한 이야기들, 알고 보면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학창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들 있죠. 한 여성이 살해당하는 동안 38명의 목격자가 아무도 돕지 않았다는 사건. 또 평범한 대학생들에게 간수 역할을 맡겼더니 며칠 만에 괴물로 변했다는 실험. 명령만 내리면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가한다는 연구. 이 이야기들은 교과서에 실리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인간 본성에 대한 상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하나하나 뜯어보니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대요. 어떤 것은 과장되었고, 어떤 것은 조작됐고요. 어떤 것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둠을 증명한다던 그 견고한 증거들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나쁜 소식은 의심 없이 믿으면서 좋은 소식 앞에서는 그렇게 까다로워지는 걸까요? 저자는 여기에 부정편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뇌는 위협에 민감하게 진화했습니다.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그것을 바람이라고 여기고 무시한 조상과 맹수일지 모른다며 도망친 조상이 있다면 살아남아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쪽은 당연히 후자였죠. 그러니 우리는 나쁜 가능성에 더 크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오래된 본능이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세계와 만났을 때 벌어집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부정 편향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평화로운 하루는 뉴스가 되지 않지만 단 한 건의 참극은 온 세상에 중계됩니다. 매일 무사히 귀가한 수억 명은 보도되지 않고 불행을 당한 소수만이 화면을 채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실제보다 훨씬 어둡게 인식하며 살아가요. 저자는 이것을 두고 뉴스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고까지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들이마시고 있는 셈이지요. 이 책은 그 불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의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왜 틀렸는지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다른 인간의 초상을 세워요. 더 다정하고 더 협력적이며 더 신뢰할 만한 존재로서의 인간을요. 지금부터 그 여정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인도의 소년들에게서 시작해서 무너진 심리학 실험들을 지나 인간이 왜 이토록 다정한 동물이 되었는지에 이르기까지 그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 가방을 끌어안고 문을 2번 잠그던 우리 자신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몰라요. 가짜 거울. 이야기는 한 권의 소설에서 시작됐습니다. 1951년 영국의 한 교사가 학생들의 장문에 절망하고 있었대요. 그의 이름은 윌리엄 골딩. 훗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될 이 사람은 당시 술을 즐기고 인간을 깊이 불신하는 우울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섬에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글로 써보면 어떻겠냐 하고. 그렇게 소설 파리대왕이 태어났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진 소년들이 처음에는 질서를 세우려 애쓰지만 곧 야만으로 미끄러져 서로를 사냥하고 죽이는 이야기. 이 소설은 전 세계에 수천만 부가 팔렸고 수많은 교실에서 필독서가 됐습니다. 문명이란 얇은 껍데기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다. 이 메시지는 한 세대의 인간관을 빚어냈습니다. 윌리엄 골딩은 인간 안에 어둠을 보았다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자는 거기에 의문을 품습니다. 이건 그저 한 우울한 남자의 상상이 아닌가.
실제로 아이들이 무인도에 고립된다면 정말 그렇게 될까? 놀랍게도 이 실험은 이미 현실에서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1965년 통가 왕국, 기숙학교 생활에 진력이 난 6소년이 모험을 떠나기로 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16, 가장 어린 나이가 13이었죠. 그들은 어부의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고 며칠을 포류한 끝에 아타라는 무인도에 닿았답니다. 한때 사람이 살았지만 오래전에 버려진 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15달을 살아남았습니다. 저자가 추적해 밝혀낸 그 섬의 일상은 골딩의 상상과는 정반대였대요. 소년들은 일을 나누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조, 부엉기를 맡은 조, 보초를 서는 조, 둘씩 짝을 지었죠. 불을 피워 꺼뜨리지 않으려고 1년 넘게 지켰고 닭을 길렀고요. 빗물을 받아두는 저수조를 만들었습니다. 낡은 칼 한 자루와 자신들의 손만으로.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좁은 섬에서 사춘기 소년 6이 부대끼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싸움이 벌어지면 두 사람을 떼어놓고 각자 섬의 반대편으로 보내 화를 시키게 했죠.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러 화해시켰습니다. 누구도 추방되지 않았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소년이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나머지 소년들은 그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막대기와 나뭇잎으로 고정해 주었고요. 훗날 그 부상을 살펴본 의사는 전문가의 처치만큼이나 깔끔하게 아물었다며 놀랐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한 소년이 난파선에서 건진 기타를 손보아 연주했고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하고 노래하며 하루를 열고 닫았지요. 15달 동안 그 작은 섬에는 야만 대신 질서가, 폭력 대신 우애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 상상한 지옥은 오지 않았어요. 진짜 아이들은 진짜 무인도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남았던 겁니다.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의 진실이라고 믿었던 파리 대왕은 사실 한 사람의 어두운 가설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은 그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어두운 인간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자는 그 뿌리를 2명의 철학자에게서 찾습니다. 한 사람은 토머스 홉스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이 사상가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봤습니다. 국가라는 강력한 권력이 짓누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며 잔인하고 짧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제할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지요. 다른 한 사람은 장작 루소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이 사상가는 정반대로 봤어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으며 문명과 사유재산과 제도가 그를 타락시켰다는 것이죠. 자연 상태의 인간은 평화로웠고 인간을 망친 것은 인간 자신이 만든 사회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인류의 시작을 두고 정반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분명하게 루소의 편에 섭니다. 다만 철학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라 그 후 쌓인 과학적인 증거들이 루소 쪽을 가리킨다고 보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점은요. 오랫동안 우리 문명이 홉스의 그림을 선택해 왔다는 사실이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홉스가 편리했습니다. 인간이 본래 위험한 존재라면 그들을 통제하는 권력은 정당해지잖아요. 인간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를 대신해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은 꼭 필요한 것이 되니까요. 이렇게 인간에 대한 비관은 단순한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 장치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할수록 우리를 대신에 통제하려는 손길은 더 큰 명분을 얻게 되잖아요. 저자가 무인도의 소년들로 이 책을 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단지 훈훈한 미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에게 대해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전제, 그 어두운 거울에 금을 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들여다본 그 거울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무너진 실험들. 소설은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과학은 다르지 않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둠을 증명한 것은 작가의 상상이 아니라 엄정한 실험들이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저자는 그 실험실로 또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비관을 떠받쳐온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사건을 하나씩 해부하면서요. 첫 번째는 키티 제노비스 사건입니다. 1964년 뉴욕,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것은 살인 자체보다 그 정황 때문이었어요. 뉴욕타임스는 38명의 목격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돕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거든요. 도시인의 냉담함, 인간의 무관심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교과서에 올랐습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저자가 들춰본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38명이 태연히 구경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신문이 만들어낸 것이었대요.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웃 여성은 죽어가는 키티에게 달려내려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고요. 키티는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혼자 죽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따뜻한 품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인간의 냉담을 증명한다던 이 사건은 알고 보니 인간의 연민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다만 그 진실은 신문이 팔아넘긴 자극적인 서사에 묻혀버렸죠. 두 번째는 스탠퍼드 감옥 실험입니다. 1971년 심리학자 필립 짐바도르는 평범한 대학생들을 모아 절반에게는 죄수, 절반에게는 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가짜 감옥에서 며칠이 지나자 간수역의 학생들이 점점 잔인해졌다고 알려졌죠. 권력이 주어지면 평범한 사람도 괴물이 된다. 이 실험은 인간 안의 악을 드러낸 고전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당시의 녹취록과 증언을 추적해보니 그 잔인함은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구진이 간수들에게 거칠게 굴라고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지시했던 겁니다. 어떤 간수는 끝까지 폭력을 거부했고 악랄하게 군 학생은 나중에 그저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연기했을 뿐이라고 털어놓았죠. 통제된 과학 실험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연출한 무대에 가까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밀그램의 복종 실험입니다. 1961년 스탠리 밀그램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옆방의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지시했대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가 명령하면 참가자의 다수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충격 버튼을 눌렀다고 알려졌죠. 평범한 사람도 권위가 명령하면 잔혹해진다. 홀로코스트를 설명하는 툴로까지 쓰인 유명한 연구였습니다. 저자는 이 실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다시 읽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코 즐기면서 버튼을 누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땀을 흘리고 떨었으며 멈추게 해달라고 거듭 애원했습니다. 다수가 끝까지 간 이유는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이 실험이 인류를 위한 중요한 과학에 기여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대요. 그들을 움직인 것은 악의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왜곡된 신념이었던 겁니다. 인간은 악해서 복종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다고 믿었기에 끔찍한 일에 가담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한 가지의 불편한 통찰을 꺼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악행들은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거죠. 인간의 다정함과 동료애, 무언가에 희생하려는 그 선한 충동조차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재앙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실험을 차례로 지나오면서 우리는 같은 문의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어둠을 증명한다던 그 견고했던 과학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장되었거나 연출되었거나 거꾸로 읽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미 인간에 대해 품고 있었던 의심과 잘 맞아떨어졌으니까요. 여기에 부정 편향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는 검증 없이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선하다는 증거에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인류는 실제보다 훨씬 어두운 초상으로 그려져 온 겁니다. 호모 퍼피. 그렇다면 질문은 방향을 바꿉니다. 인간이 그토록 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행성을 지배하는 종이 되었을까? 흔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무자비했기 때문이라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포식자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저자는 진화의 증거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요. 인간이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가 가장 다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인간을 호모 퍼피, 즉 강아지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인류의 두개골을 살펴보면 우리의 얼굴은 점점 더 부드럽고 둥그러졌대요. 눈썹뼈는 낮아지고 얼굴은 작아지고 인상은 온화해졌죠. 마치 늑대가 개로 변해간 과정과 참 닮았습니다. 여기에 자기 가축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야생의 늑대가 인간 곁에서 순하고 친근한 개로 변해간 것처럼 인류 역시 스스로를 길들여 왔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을 길들인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었던 거죠. 무리 안에서 가장 다정하고 협력적인 이들이 더 많은 친구를 얻고 더 많이 살아남고 더 많은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다정함은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새겨졌고요. 이 과정에서 동물 세계에 없는 독특한 능력이 자라납니다. 바로 눈이에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흰자 위가 또렷이 드러나는 거의 유일한 영장류라는군요. 다른 동물들은 시선의 방향을 숨기지만 인간은 어디를 보는지 서로에게 훤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뢰의 증거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시선을 따라가고 함께 무언가의 주의를 모으는 능력. 협력하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인 것이죠. 저자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도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이것 역시 인간만의 독특한 특질이랍니다.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속마음이 들통난다는 뜻인데
진화는 왜 이런 불리해 보이는 형질을 남겼을까? 저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얼굴을 붉힐 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타인의 시선과 공동체의 규범에 마음을 쓴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회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진화의 흔적이거든요. 이 모든 단서들, 둥그러진 얼굴과 흰자위 드러나는 눈과 붉어지는 뺨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경쟁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 지배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거죠. 다만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다정함에 짙은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점을 짚습니다. 우리가 내 편을 깊이 사랑하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바깥의 무리를 경계하도록 진화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다정함과 배타성은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가지였던 겁니다. 우리 안에 따뜻함이 강렬할수록 그 따뜻함이 미치지 못하는 경계 너머를 향한 차가움도 함께 자라났던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폭력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정함을 잃어서가 아니라 다정함의 울타리를 너무 좁게 그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내 무리를 향한 사랑이 바깥의 누군가를 사람이 아닌 무엇으로 보게 만들 때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분명해집니다. 인간을 더 선하게 만드는 일은 없던 다정함을 새로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정함의 울타리를 조금씩 더 넓게 그려가는 일이라고요. 경계 너머의 낯선 이들을 저들이 아니라 우리로 끌어안는 상상력의 문제인 겁니다. 다시 짓는 세계. 인간이 본래 협력적인 존재라는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정말 작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실제 제도와 역사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장면은 1914년의 서부 전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양측 병사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어느 쪽인지 모를 참모에서 캐럴이 흘러나왔고 반대편에서 화답하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그들은 적과 악수하고 담배와 음식을 나누고 함께 축구를 했죠.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 인간을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지휘부는 이 휴전에 경악했습니다. 적을 미워해야 될 병사들이 적과 친구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이후 군 수뇌부는 부대를 자주 교체하고 포격을 강제해서 병사들이 적과 인간적으로 마주칠 틈을 없애려고 애를 썼대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친해지려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힘이 필요했다는 사실. 이 역설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노르웨이의 한 교도소입니다. 바스토이 교도소에는 높은 담장도, 철창도, 무장한 간수도 거의 없답니다. 수감자들은 섬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고 농사를 짓고 요리를 하며 간수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흉악범도 이곳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받지요. 처벌하고 짓누르는 대신 신뢰하고 책임을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교도소가 무르다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말해줍니다.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랍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가두면 짐승이 되어 나오고 사람으로 대접하면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빚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베네수엘라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실험입니다.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도시에서는 시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모여 결정했답니다. 참여 예산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이 처음 제안됐을 때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대요. 보통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 제 입속만 챙기거나 무질서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진지하게 토론했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패는 줄었고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먼저 상수도와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저자가 이 세 장면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일관됐습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인간은 그 신뢰에 부응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을 의심하는 전제 위에 이 시스템을 쌓으면 그 의심은 스스로를 실현시킵니다. 감시받는 사람은 감시받을 만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통제받는 사람은 책임을 내려놓게 되니까요.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새로운 현실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을 믿는 것은 순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는 허공에 던지는 도박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짓는 가장 단단한 토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트어르 브레흐만의 휴먼 카인드 요약했습니다. 태평양의 무인도에서 시작했죠. 윌리엄 골딩이 상상한 야만의 섬과는 달리 통가의 소년들은 서로를 돌보며 15달이나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의 진실이라고 믿었던 파리 대왕이 한 우울한 작가의 가설이었음을, 그리고 그 뒤에 인간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그 오랜 권력의 그림자가 있었음을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실험실로 들어갔죠. 키티 제노비스의 38명의 목격자는 신문이 지어낸 이야기였고, 스탠퍼드의 잔인한 간수들은 연출된 배우였으며, 밀그램의 복종은 악의가 아니라 선을 행한다는 왜곡된 믿음에서 나왔고요. 인간의 어둠을 증명한다는 과학이 자세히 보니 과장되고 연출되고 거꾸로 읽힌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진화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인간은 가장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가장 다정해서 살아남은 호모 퍼피였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호모 퍼피. 둥그러진 얼굴, 흰자위가 드러난 눈, 붉어지는 뺨이 모두 우리가 협력하던 존재였음을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다정함의 울타리를 너무 좁게 그을 때 그것은 가장 끔찍한 폭력의 연료가 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뢰가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참호의 크리스마스 휴전, 노르웨이의 열린 교도소, 시민이 직접 예산을 짠 도시, 인간을 믿는 쪽으로 설계된 제도 안에서 인간은 그 믿음에 부응했습니다. 이 긴 여정 끝에서 저자가 남긴 3가지 생각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냉소는 다소 똑똑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가장 게으른 태도랍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기적이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쩐지 세상을 꿰뚫어 본 현자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인간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순진한 몽상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구도를 뒤집습니다. 비관에는 사실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대요. 그냥 최악을 가정하고 팔짱을 끼면 그만이니까요. 진짜 용기가 필요한 쪽은 희망에 거는 거랍니다.
실망할 위험을 무릅쓰고도 인간의 더 나은 면을 믿어보기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가장 단단한 선택이지요. 냉소가 지혜로 오해받는 세상에서 희망을 품는 일은 가장 용감한 반항입니다. 둘째,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간을 진짜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사람들을 의심하고 감시하면 그들은 의심받을 만한 사람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믿고 책임을 맡기면 그들은 그 신뢰에 값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노르웨이의 교도소가 시민이 짠 예산이 그것을 증명했죠. 인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거울이 아니라 조각칼입니다.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빚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셋째, 신뢰가 위험하다는 계산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끌어안고 문을 2번 잠그고 먼저 의심하는 법을 익히죠. 물론 누군가를 믿었다가 상처받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계산에 빠진 항목을 지적해요. 우리가 불신으로 잃는 것이 배신으로 잃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평생 누구도 믿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배신당하지는 않을지언정 연결이 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신뢰는 가끔 손해를 보지만 불신은 매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저울의 한쪽만 보느라 우리는 더 큰 비용을 못 보고 살아온 셈이죠. 네, 압니다. 인간에게는 분명 어둠이 있고 다정함조차 일그러지면 칼이 됩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더 나은 면에 무게를 싣기로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하철에서 가방을 고쳐 안고 현관문을 2번 잠글지 몰라요.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만 이 책을 같이 읽고 난 뒤라면 맞은편에 앉은 낯선 이를 잠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를 돌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신뢰에 부응하려는 나와 같은 호모 퍼피일 거라고. 그 작은 시선의 변화가 저자가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결국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였죠. 이 책의 한 줄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나은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낮게 바라보려는 시선이 더 나은 인간을 빚어낸다는 것. 자, 한 번만 더요. 더 나은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낮게 바라보는 시선이 더 나은 인간을 빚어낸다는 것.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나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y your head down slow on the pillow's edge. I'll keep the night from leaning in. I'll stand by your bed, your little shoes by the door, your coat on the chair. I know the dark feels heavy, but I'm already there. Hush now, hold my hand, let the room go still. If your heart starts to wander, mine will. Sleep, my little one, sleep, my little one. Moon in my pocket, I'll carry you home.
face in the rug. Your blanket smells like soap and rain and a little bit of us. If the shadows call out, I'll answer first. I'll be the first soft voice you hear before the hurt. Hush now, hold my hand. Let the room go still. If your heart starts to wander, mine will, mine will. Sleep, my little one. Sleep, my little one. Moon in my pocket, I'll carry you home. Sleep, my little one. Sleep, my little one. When the whole world fades, I'll sing till you're gone. If you wake at midnight, I'll be right here, counting tiny breaths with you till morning clears. No need to be brave now, no need to pretend. Close those heavy eyes on me, I'll come again. Sleep.